그래서 멍거의 조언을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조언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진리는 단순한 거죠. 훌륭한 기업을 사서 그 기업이 계속 발전하는 거를 함께 하는 게 좋지, 좀 가격이 싸다고 이상한 회사를 사가지고 계속 고생한다는 걸 이제 그때 굉장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투자라는 게 이 세상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게 투자의 기본이더라고요. 사람 이름 뒤에 바이블이라는 표현을 붙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에게는 바이블이라는 표현을 붙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네. 대표님 네. 생각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뭐 예. 책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좋은 책. 근데 이 책은 좋은 책이 아니라 훌륭한 책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 뭐 피터 린치, 앙드레 코스톨라니 네. 그런 책에 빠지면 안 되는. 근데 상대적으로 찰리 먼거가 굉장히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네, 맞습니다. 이 책이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찰리 먼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찰리 먼거의 책이 국내에 소개된 책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 해외에도 찰리 먼거가 직접 쓴 책이 전혀 없고,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인데 워렌 버핏도 본인이 직접 쓴 책은 없고 다 이제 워렌 버핏 주주서한에 썼던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편집을 해가지고 워렌 버핏의 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온 책이 되게 많은데요. 그렇죠. 근데 찰리 먼거는 이제 그런 책도 없고 유일하게 이제 찰리 먼거가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찰리 먼거의 책이라고 나온 게 그 푸어 찰리스 알마니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그 책이 미국에서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그게 번역이 안 됐어요. 찰리 먼거가 이제 그 책을 미국하고 중국에만 그 번역을 허락을 했었는데 중국에서 해적판이 워낙 많이 돌아다녀서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튼 이제 중국 이외 지역에는 이거 번역을 본인이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도 그 푸어 찰리스 알마니악, 그게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것도 참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한 건데, 가난한 찰리로. 뭐 재산이 3조 원 넘게 있는 분한테. 근데 그것도 이제 친구분이 쓰신 책이고, 찰리 먼거의 친구분이 이제 편집한 거죠. 찰리 먼거가 여기저기 얘기를. 강연한 것들을 편집해가지고. 근데 한국어로 번역해서 내는 건 허락을 안 하셔서 그래서 김재현 박사님하고 이건 선생님이 직접 각종 자료들을 엮고 직접 지으신 책.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용도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찰리 먼거가 직접 강연했던 내용들을 약간 이렇게 회색빛 종이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한데 이건 선생님하고 김재현 선생님이 쓰신 부분이 더 좋기도 해요. 사실 제가 볼 때도 저는 이제 그 푸어 찰리스 알마니악을 읽어봤는데 푸어 찰리스 알마니악이 굉장히 두껍고 무거운 책이어가지고 이거보다 더 두꺼워요? 훨씬 두껍죠. 훨씬 크고 무겁습니다. 이것도 지금 4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는 것보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책이 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이.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해설을 또 친절하게 해줘서 어려운 내용을 조금 더 대중적으로 잘 전달을 하는 그런. 그래서 이게 한 45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어렵지 않고 잘 읽힙니다. 사실 그런 책이 좋은 책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의 리딩방, 책을 읽는 리딩방, 찰리 먼거 바이블, FN 미디어에서 나온 책이고 김재현, 이건 두 선생님이 엮고 같이 지으신 책인데, 과연 일반 투자자들이 이 찰리 먼거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하느냐, 이 정의부터 먼저 좀 내려볼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이제 찰리 먼거가 했던 조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 이제 좀 얘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찰리 먼거가 이제 했던 조언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구하려면 뒤집어 생각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거꾸로 생각해라. 답을 구하려면 거꾸로 생각해라. 그래서 이제 찰리 먼거는 이제 어떤 농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죽을 장소를 알면 그곳엔 절대 안 가겠다. 뭐 이렇게 말한 농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말처럼 예를 들면은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불행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거꾸로 이제 알 수 있다고 찰리 먼거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찰리 먼거가 그러면 불행해지는 확실한 방법 3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가 절대
그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나 스스로 네, 믿을 수 네. 없는 사람이 되어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불행해지고 싶다면.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좌절할 때 네. 그냥 주저앉아 버리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절대로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지 않는 것. 요게 이제 불행해지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거꾸로 해야 이제 그 불행을 피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행복해지는 건데. 하여튼 이 불행해지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절대로 남의 경험에서 배우지 않는 것인데, 근데 이제 반대로는 경험에서 배우라는 거죠. 네. 우리가 뭐 뜨거운 난로를 굳이 손으로 만져가지고 데워봐야지 뭐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거를 뭐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투자에서 그렇게 새로운 건 없거든요. 네. 이제 저 자신,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벤자민 그레엄이 뭐 90년 전에 그 현명한 투자자랑 증권 분석을 세상에 알려주고 나서 네. 그 이후로 이제 그거를 워렌 버핏이랑 찰리 먼거가 계승해서 더 발전시킨 이후로 투자에서 아주 새로운 내용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뛰어난 분들이 많긴 하죠. 뭐 네. 피터 린치라든지 세스 크라만이라든지 뭐 템플턴이라든지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도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레엄이나 먼거나 버핏이 한 얘기에 뭐 변주나 네. 좀 더 심화 버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레엄이랑 먼거 버핏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맨 땅에서 헤딩하면서 모든 투자의 지혜를 스스로 깨닫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시대를 살았고 어떤 투자를 했는지를 배우는 게 현명한 투자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해 가장 고통을 받았을 주제가 인플레이션이랑 뭐 급격한 금리 인상, 네. 그리고 또 뭐 전쟁, 그리고 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성장주 투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었는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 이 워렌 버핏이나 그레이엄 먼거 시절을 되돌아보면 예를 들면 지금 인플레이션이랑 그 금리 인상이 굉장히 큰 주제로 다가오고 있지만 1970년대의 그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인상을 보면 지금의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인상은 뭐 아예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연 뭐 10% 초반대 뭐 네, 이렇게 네, 인플레이션이 됐고 금리도 막 10% 중반, 1970년대 후반에는 뭐 20% 가까이 금리가 인상됐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은 뭐 상대도 안 되고 또 얼마 전까지 있었던 성장주 열풍도 네. 사실은 과거에 니프티 피프티라든지 네. 19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뭐 이 시기를 생각하면 사실은 또 최근의 성장주 열풍은 그 시절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는 뭐 그런 거라서 이런 과거에서 배우지 않으면 그 힘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반드시 저는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 반드시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될 사람이 저는 이제 그레이엄하고 버핏, 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찰리 먼거를 딱 두 글자로 묘사하자면 지혜 그 자체 아닌가. 네. 사실 뭐 워런 버핏도 찰리 먼거에게 많이 배웠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제 찰리 먼거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 어릴 적에도 이분이 할아버지셨는데 네. 지금도 네. 할아버지십니다. 지금 나이가 98세십니다. 1924년생. 네. 예. 근데 굉장히 정정하시죠? 더 오래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찰리 먼거는 누구인가? 네.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세 사람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람이 이제 벤자민 그레엄, 워렌 버핏, 찰리 먼거 이렇게 세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찰리 먼거를 얘기를 하려면 네. 워렌 버핏을 빼놓고는 찰리 먼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분 다 마찬가지죠. 서로가 네, 서로에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찰리 먼거가 지금 이제 어떤 공식적인 직함을 맡고 있냐면 그 벅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벅셔 해서웨이의 이제 회장이 누구냐면 워렌 버핏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벅셔 해서웨이의 회장이고 이제 부회장이 찰리 먼거인데 네. 이 찰리 먼거가 벅셔의 부회장으로 취임을 한 해가 1978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한 45년 동안 벅셔의 부회장 자리를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워렌 버핏을 찰리 먼거가 알게 된 때가 언제냐면 1959년에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기 이후로 보면 거의 60 몇 년 동안을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가 함께 동반자로서 예, 그 살아온 거니까, 살면서 투자를 해온 거니까 사실 두 사람은 떼어놓고는 절대 설명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거의 부부만큼이나 가까운. 네, 맞습니다. 사실 부부도 60년을 해로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이제 그죠. 원래 동업하는 친구들끼리 또 네, 싸우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워렌 버핏의 얘기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찰리 먼거의 얘기인 경우도 많이 있고, 사실 맞아요. 네, 어떤 얘기가 이게 워렌 버핏이 한 얘기인지 찰리 먼거가 한 얘기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또 자주 붙어 있으세요. 네, 워렌 버핏이 한 얘기를 나중에 찰리 먼거가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고, 찰리 먼거가 한 얘기를 또 워렌 버핏이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이 정확한 출처가 누군지 뭐 구분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워렌 버핏을 알려면 찰리 먼거를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분이 사실은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워렌 버핏이 이제 지금과 같은 벅셔 해서웨이라는 제국을 만드는데 사실은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라서요. 그렇죠. 하여튼 지금과 같은 벅셔 해서웨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찰리 먼거라는 사람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재미있는 게 네. 사실은 찰리 먼거가 원래 사회생활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 하면 네. 변호사로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천재더라고요. 네. 정말 천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이제 처음 이제 대학을 간 게 이제 미시간 대학의 수학 전공으로 들어갔고, 그렇죠. 이제 거기서 뭐 부전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제 물리학도 공부를 했었고, 수학, 물리.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2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미 육군 항공단에 입대했다고 하는데요. 그 항공단의 지원으로 캘리포니아 공대 캘텍에 들어가가지고 또 기상학까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날씨 기상학.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공계 쪽인 거죠. 네. 이공계 쪽에 대한 뭐 공부로 세상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재밌는 게 이제 나중에 주제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요. 그 캘텍에서 연력학 교수한테 강의를 듣고 나서 네. 나는 저 사람만큼 그 똑똑하게 네. 물리학을 할 자신이 없다는 거를 네. 깨닫고 네. 이제 그쪽 분야를 포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능력 범위라는 걸 얘기를 할 텐데, 본인의 능력 범위가 이쪽은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를 그때 일찌감치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선택을 했던 게 제대를 하고 나서 그 하버드 대학 법대를 지원을 해가지고요. 하버드 법대. 네. 그래서 이제 법대를 굉장히 우수한 실력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학, 물리학, 기상학, 법학. 네. 예, 그래서 변호사로 시작을 하셨고, 네. 사회생활은.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분이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변호사 생활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게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네. 내가 그 가깝게 지내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자꾸 찾더라. 범죄자들이. 네,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렇더라. 그래서 그쵸. 이제 그런 거에 좀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셨나 봐요.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이 내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찾고, 네, 그 사람들하고 이제 시간을 자꾸 보내게 되더라. 그래서 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굉장히 회의를 느꼈었고, 그래서 이분이 또 어렸을 때 경험이 있었는지, 네. 그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일찌감치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또 어떤 거를 했냐면 그 건설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분이 이제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전에 먼저 성공한 분야가 지금으로 따지자고 하면 뭐 시행업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건설.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개발 사업. 네, 부동산 개발 사업을 이분이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분이 처음 했던 부동산 개발 사업이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부동산을 하나 개발을 했었던 건데요. 거기서 이제 크게 돈을 벌고 나서 그런 개발 사업을 한 서너 건을 더 성공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종잣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업 수완도 있으셨네요, 네. 애초에. 네. 근데 이제 그거 역시 네. 몇 번 해보니까
굉장히 좀 본인하고 안 맞다는 걸 깨닫게 됐는데요. 다 해보고 큰돈 벌어놓고 안 맞다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것이 본인하고 안 맞았냐 하면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차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비즈니스거든요. 간이 커야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벌어도 네. 새로운 개발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차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뭔가 본인한테 잘 안 맞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을 한 너다섯 건 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종잣돈을 마련한 다음에 이제 그쪽도 포기를 하고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워렌 버핏이 네. 이제 뭔가를 계속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 변호사 생활을 할 때도 뭐하러 변호사 생활을 하느냐 빨리 이제 투자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버핏의 뭐 권유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변호사 생활을 중단하고 이제 건설 사업도 이제 중단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투자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 원래 버핏과 멍거가 각각 알고 있던 데이비스라는 네. 의사 가족, 맞습니다. 남편도 의사, 부인도 의사의 의사 네. 가족의 네. 어떤 식사 자리에서 네. 같이 만났다고는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이 시작이 됐고, 네. 그것도 이제 재미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그 벤자민 그레엄한테 컬럼비아 대학에서 네네네. 이제 수강을 하고 나서 원래는 그 대학원 졸업을 하고 나서 그레엄한테 네. 그 당신 밑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레엄이 거절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 거절이 이제 유대인을 이제 고용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버핏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네. 버핏 투자조합을 설립을 한 게 그 1956년이고요. 네네네. 이제 투자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고객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을 모집하러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동네에서 꽤 유지였던 그 데이비스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가 의사였으니 네. 당연히 유지였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예. 신나게 이제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남편이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래요. 네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당신한테 돈을 맡기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 얘기를 뭐 그렇게 진지하게 듣지도 않았으면서 왜 나한테 돈을 맡기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남편이 당신을 보니까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당신한테 돈을 맡기겠다. 그래서 이제 버핏이 먼거의 존재를 이제 그때 처음 인지하게 듣고. 됐고요. 네. 그게 누구냐? 네.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이제 데이비스 부부가 먼거하고 버핏을 소개시켜 준 거죠. 소개팅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1959년인데 하여튼 그 이후로 60몇 년 동안을 둘이 함께 이렇게 해온 거죠.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1959년 그래서 버핏과 멍거가 처음 만난 게 네. 진짜 역사에 기록되는 네. 의사 부부의 소개팅 자리에서. 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워런 버핏을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찰리 멍거도 오마하의 현인이에요. 두 분이 고향이 같은 거죠. 네. 네브래스카주 네, 네. 오마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은 어렸을 출생이고. 때는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오마하가 그래서 인구가 몇 명 되나 찾아보니까 한 45만 명밖에 안 된대요. 네. 우리나라로 따져도 사실 도시라고 하기도 사실은 조금 모한 네. 저 인구 구조만 놓고 네. 보면 네. 그곳에서 이제 동향끼리 이제 평생 친구가 되는 거고.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이제 찰리 먼거는 워런 버핏에게 어떤 존재일까? 그러니까 사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워런 버핏의 투자도 찰리 먼거를 만나기 전과 후로 좀 나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드렸듯이 이제 이 벅셔 해서웨이라는 제국을 워렌 버핏이 이제 구축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찰리 먼거라고 버핏 자신이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찰리 먼거를 만나기 전에는 워렌 버핏이 어떤 투자를 했었냐 하면 아까 이제 그 벤자민 그레엄의 제자가 워렌 버핏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이제 어떤 식의 투자를 제안을 했냐면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게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치보다 싼 기업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이제 가치 투자인데 그래서 이제 내재 가치보다 싼 기업을 찾아서 그 주가가 올라가지고 내재 가치에 도달하면 이제 팔고 또 내재 가치보다 가격이 싼 기업을 찾아서 투자했다가 또 주가가 올라오면 팔고 뭐 이런 투자를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거를 워렌 버핏은 담배꽁초 투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떨어진 담배꽁초를 줍는 듯한 투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담배꽁초가 축축하고 못생겼지만 그래도 공짜로 한 모금을 충분히 빨 수 있는 이런 그 투자다. 시절, 그 시절 뭐 한 60년, 70년 전 표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한 모금 딱 빨고 나면 더 이상 뭐 할 게 없더라.
다른 꽁초를 또 열심히 주어야 되더라.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담배꽁초 투자가 나쁘다고 워렌 버핏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사실 워렌 버핏의 그 지금까지 투자 성과를 보면 이 담배꽁초 투자 시절이 네. 워렌 버핏의 전성기였었거든요. 워렌 버핏의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시기가 사실 이런 담배꽁초 투자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자신도 네. 그 찰리 먼거의 집중 투자보다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워렌 버핏의 담배꽁초 투자를 저도 즐겨 하고 있는 편인데 박성진 대표님도 네. 이현 투자자문도 네. 그래서 워렌 버핏조차도 하여튼 이제 담배꽁초 시절이 본인의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시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도 이제 워렌 버핏이 직접 한 얘기인데 네. 이 담배꽁초 투자의 한계가 네. 자산 규모가 작을 때는 이게 잘 작동을 하는데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이 담배꽁초 투자가 한계 직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자산이 커지면서. 네. 그래서 이제 자산이 뭐 몇십억, 몇백억 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몇천억, 뭐 이렇게 커지게 되면 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게 꽁초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찰리 먼거가 워렌 버핏한테 이제 그런 그 꽁초를 줍지 말고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업을 찾는 게 더 좋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언을 워렌 버핏이 이제 계속 듣다가도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진 않았었는데 그 조언을 적극적으로 실행을 했던 계기가 언제냐 하면 1972년에 그 시즈캔디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네. 이제 그 시즈캔디를 인수하면서부터 워렌 버핏이 이제 담배꽁초 투자에서 훌륭한 기업을 찾는 투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그 시즈캔디를 인수했던 상황을 보면 그 인수하던 그 직전에 시즈캔디가 세전이익이 한 400만 달러 정도 나왔던 기업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순자산이 한 800만 달러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그 시즈캔디 대주주가 네. 요거를 3천만 달러에 워렌 버핏한테 이제 팔려고 이제 제안을 했나 봐요. 네. 근데 그 3천만 달러면 순자산 800만 달러에 비하면 PBR이 한 3배 이상이 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2,500만 달러에 내가 사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신히 이제 이렇게 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양보를 해가지고 2,500만 달러에 샀는데 이제 이 시즈캔디가 계속해서 대박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나중에 얘기를 하기를 그때는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그 단돈 뭐 몇백만 달러의 차이 때문에 하마터면 이렇게 대박이 나는 회사를 내가 인수를 못할 뻔했다. 하마터면 몇 틱 차이 때문에 인수를 못할 뻔했다. 네. 근데 이제 고 시즈캔디를 인수하라고 계속 조언을 하고 부추겼던 사람이 찰리 먼거거든요. 네, 그 가격 몇 푼 아끼려 하지 말고. 네, 아끼려 하지 말고 제값 주고 사라. 네, 좋은 기업은 제값에 사더라도 충분히 가치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찰리 먼거였었고 시즈캔디를 지금도 네. 보유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가지고 있죠. 지금도 주주총회 할 때 이 막대사탕 항상 드시는 네, 이유가 맞습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홍보하려고. 네, 국내에도 들어왔습니다. 아, 저기 뭐 고속터미널 쪽에 시즈캔디 매장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오, 야. 해서 진짜 그 찰리 먼거가 워런 버핏의 투자 스타일까지도 변화시킬 그죠? 그런 네. 도움을 준 조력자이고. 네. 찰리 먼거는 이런 주식을 좋아했다. 어떻게 네.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얘기랑 연장선상인데 찰리 먼거는 사실 그 훌륭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은 찰리 먼거가 아까 이제 변호사 생활도 하고 그 주택 개발업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병행을 했던 게 이제 그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함께 했었어요. 사업에 투자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찰리 먼거의 지인이 호스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분하고 같이 트랜스포머 엔지니어스라는 회사에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뭐 어떤 회사냐 하면 이제 군에서 필요로 하는 네. 이제 무기에 고가의 변압기를 제조하는 이제 그런 회사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나름 굉장히 첨단 산업에 속했었던 기업인데요. 무기에 들어가는 변압기. 네. 네. 근데 이제 이 사업이 돈을 벌다가 나중에 그 한국 전쟁인가가 끝나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나서 하여튼 굉장히 곤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찰리 먼거가 깨달은 게 그 하이테크 기업에는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깨닫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고 좀 이제 그런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이 기업을 새로 올바르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고 하고요. 어떤 시류를 타는 산업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먼거 자신이 또 근무를 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그 인터내셔널 하베스터라고 농기구 제작 업체의 대리점 책임자로 또 근무를 했었었는데요. 이 회사 역시 끊임없이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로 조달해야 되고 그래서 돈 번 다음에 또 이제 불경기가 나면 재고가 쌓이고 그걸 이제 간신히 어떻게 털어내면 또 다시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힘든 그런 사업을 옆에서 이제 대리점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그런 제조업 참 우리나라에 많은데 겪어가지고요. 이런 비즈니스는 정말 힘들구나. 그러면서 또 이분이 본 게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라는 회사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또 한편으로 지켜봤거든요. 언론사, 신문사. 그래서 훌륭한 기업을 사서 그 기업이 계속 발전하는 거를 함께 하는 게 좋지. 좀 가격이 싸다고 이상한 회사를 사가지고 사게 되면 계속 고생한다는 걸 이제 그때 굉장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먼거는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훌륭한 기업을 사는 게 훨씬 좋다는 깨달음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버핏한테도 그렇게 조언을 하고 본인 자신도 이런 훌륭한 기업을 찾는데 굉장히 매진을 했던 그런 투자자고요. 근데 이 훌륭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는 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집중 투자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훌륭한 기업은 많이 없거든요.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세계에 그냥 코카콜라 하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많이 없는 거죠. 애플도 하나만 애플도 하나만 있고 아마존 이렇게 코카콜라, 애플, 아마존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정말 드물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업이지. 그렇죠. 막 주위에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막 한 달에 뭐 한두 개씩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버핏이 훌륭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은 집중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기업을 찾는 게 흔치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버핏이 이제 그 담배꽁초 투자의 한계를 깨달았다는 게 계속해서 꽁초를 피고 버리고 또 꽁초를 줍고 뭐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훌륭한 기업을 사면 훌륭한 기업이 스스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니까 계속해서 새로 주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맘 편히 쭉 가도 돼요. 훌륭한 기업을 찾는 투자가 결국은 집중 투자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의 장기 투자하고도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투자를 찰리 먼거는 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표현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명언을 찰리 먼거가 하신 말씀이죠.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낫다. 좋다. 맞습니다. 표현. 그렇게 해서 훌륭한 기업을 찾게 되면 집중 투자를 하는 거고 지금도 상위 4개 기업이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의 70%를 차지하는 애플이 한 40% 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쉐보론, 뭐 코카콜라 이런 순서로 쭉 가죠. 진짜 그 미국에서 완전히 그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 글로벌 지배력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도 했어요. 그 훌륭한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위대한 경영자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위대한 경영자보다 훌륭한 기업, 그 비즈니스 모델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워런 버핏도 이야기를 했는데 바보도 경영할 수 있는 회사를 사야 한다. 왜냐하면 조만간 바보가 경영을 하게 될 테니까 이런 표현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사실은 나중에 버핏이나 먼거가 내가 뭐 철없던 시절에 한 뭐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버핏하고 먼거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거의 한 60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그 투자를 하고 또 여러 자리에서 뭐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약간은 이제 과거에 했던 말이 이제 반드시 맞다고는 좀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말을 하긴 했었었는데요. 찰리 먼거랑 워렌 버핏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경영자의 자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찰리 먼거랑 워렌 버핏이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그냥 회사에 아예 관여를 안 해버리거든요. 네네. 네, 그냥 네 알아서 완전 해라. 경영자 믿어버리죠. 네, 그렇죠. 믿고 맡겨버리죠.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경영자가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하는 거지. 그냥 그 사업 모델이 좋다고 인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인수하고 나서 아예 그냥 내가 인수하기 전하고 똑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즈캔디도 마찬가지고 네브라스카 퍼니처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인데요. 그래서 경영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하죠. 분이 이제 멍거랑 버핏이라고 할 수 그러면 있습니다. 이현 투자자문에서는 이대호 편집장을 보고 와이스트릿을 인수할 수 있다 없다. 경쟁 우위, 경쟁적 파괴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해자라는 표현, 네. 뭐에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성을 둘러싼 넓은 강, 적군이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는 경쟁 기업이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는 네. 이것도 거의 어떻게 보면 멍거가 처음 이야기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뭐 멍거가 얘기했는지 버핏이 얘기했는지 헷갈리죠. 그걸 구분하는 것 헷갈려요. 자체가 이제 굉장히 네네네. 힘들 정도로 거의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훌륭한 기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튼튼한 해자를 갖고 있어서 남들이 이제 쉽게 진입할 수 없고 그 경쟁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 이제 결국 훌륭한 기업이 될 텐데 이제 그런 기업이 되려면 결국은 튼튼한 해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찰리 멍거가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네. 조언도. 그렇죠. 네. 페리뮤추얼 얘기가 그 얘기. 페리뮤추얼. 네, 이게 좀 어려워요. 네. 용어가. 네. 어떤 뜻인가요? 네. 페리뮤추얼이라는 게 이게 불어인가? 페리뮤추얼인데 이게 영어로 하면 네. 뮤추얼 베팅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상호 서로 간에 베팅을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상호 간의 베팅. 네, 서로 베팅을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이제 그 경마에서 경마의 베팅이 페리뮤추얼 베팅이라고 하는데 경마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뭐 1등을 맞추는지 아니면 1, 2, 3등을 맞추는지 뭐 이제 이런 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예를 들면 1등 말을 맞춘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이 1등이 될지에 대해서 베팅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 베팅 금액 중에서 일부는 이제 경마장이 떼가고 그 나머지 금액들을 1등 말을 맞춘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죠. 이제 배당. 네, 그렇죠? 배당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페리뮤추얼 베팅인데요. 그러니까 페리뮤추얼이라는 거 이제 배당이라는 개념을 놓고 하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베팅하는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이제 베팅을 하고 나서 그 베팅 이제 맞춘 사람한테 그 베팅을 이제 이렇게 몰아주는 그쵸. 나눠 가지는 요게 이제 페리뮤추얼 베팅인데요. 근데 이제 이 페리뮤추얼 베팅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페리뮤추얼 베팅에서 내가 돈을 따려면 남들도 다 1등 할 거라고 생각하는 말에다가 베팅을 해가지고는 큰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배당률이 뭐 1점 몇 배밖에 안 되고 막 맞습니다. 이러니까. 1등 하는 말을 맞추더라도 뭐 내가 1,000원 걸었는데 뭐 1,050원 받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등 하는 말을 맞춰도 뭐 별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고 그 페리뮤추얼 베팅에서 이제 내가 큰 돈을 벌려면 남들은 다 A라는 말이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제 B라는 말이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B라는 말이 1등 할 때 내가 크게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멍거가 얘기를 하기를 이제 이 페리뮤추얼 베팅에서 큰 돈을 벌려면 결국은 가격이 잘못 매겨진 베팅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 투자의 효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 투자라는 거는 결국 가격이 잘못 매겨진 베팅을 찾는 게 투자다. 근데 이 가격이 잘못 매겨진 베팅을 찾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드물게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하고 이어지는데요. 찰리 멍거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돈을 번 사람은 자주 베팅하지 않는다. 네, 그들은 주식시장이나 경마를 유심히 관찰하지만 가격이 잘못 매겨진 베팅 기회를 발견할 때까지는 꼼짝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기회가 발견됐을 때 크게 베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게 계속해서 이렇게 찰리 멍거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훌륭한 기업, 코카콜라 같은 훌륭한 기업, 시즈캔디 같은 훌륭한 기업이 발견됐을 때 이제 거기다가 크게 베팅하고 집중 투자를 하는 거하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조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주 베팅할수록 자주 틀릴 수밖에 없고 네, 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아야 되는데 네. 왜 속된 말로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이 네, 있는데 네. 근데 이걸 오해하시는 게 네. 시장을 떠나버리시더라고요. 그게 네. 아니라 계속 기회를 관찰하고 맞습니다. 찾고 네. 주시하고 네. 있는 그 네. 과정. 네. 그러다 기회가 왔을 때 베팅을 네. 해야 되고 네. 근데 찰리 먼거는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확률은 50%인데 기대 수익은 3배인 것. 네. 나는 그런 걸 투자한다 이런 네. 식으로 네.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췄을 때 얼마나 크게 벌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박성진 대표님이 자주 하시는 표현이 틀렸어도 적게 읽고 네. 네. 맞히면 대박인 네. 것. 네. 네, 그거를 이제 또 네.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근데 이제 뭐 참고로 이제 제가 찰리 먼거를 소개시켜 드리고는 있지만 네. 그리고 제가 찰리 먼거의 대부분의 조언에는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네네네. 사실 저 자신은 네. 찰리 먼거와 같은 그런 집중 투자의 능력이 없어서 네, 저 자신은 하여튼 찰리 먼거처럼 아직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 자신은 벤자민 그레엄 쪽에 아직 여전히 가깝고 여전히 꽁초를 줍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투자를 해본 경험을 네.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처음부터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를 쫓아서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 투자. 네, 그래서 워렌 버핏도 벤자민 그레엄의 꽁초 투자를 20년 동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즈 캔디라는 투자를 네.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한 거지 처음부터 시즈 캔디 투자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소림사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물 깃고 마당 쓸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수의 무공을 전수받을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산 규모가 커지고 또 이제 투자 경력이 오래되다 보면 찰리 먼거나 워렌 버핏 같은 이제 통찰이 생겨서 이런 집중 투자를 하고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는 안목이 점점 생길 텐데 이제 그러기 전에는 좀 꽁초 투자도 많이 해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조언 해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개의 바구니가 어떤 뜻이에요? 세 개의 바구니가 있다? 이것도 이제 그 찰리 먼거가 집중 투자랑 그 훌륭한 기업을 찾는 과정에서 그거하고 이제 결부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찰리 먼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한 개념이 능력 범위잖아요. 근데 이 능력 범위라는 게 결국 세 개의 바구니하고 그 연결이 되는 개념인데 세 개의 바구니라는 게 하나는 이제 예스 바구니, 노 바구니, 하나는 잘 모르겠다 바구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살펴보게 되면 모든 기업에 대해서 내가 다 적정 가치를 계산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모르겠다 바구니에다가 보내는 게 맞다. 그리고 내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예스 바구니가 있고 노 바구니가 있다고 이제 찰리 먼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문가들은 기관 투자자나 뭐 똑똑한 투자자는 모든 투자 기회에 대해서 다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기업에 대한 적정 가치를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찰리 먼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주총회에서 찰리 먼거한테 버핏한테 얘기를 했나 찰리 먼거한테 얘기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에 지금 가치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과대평가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좀 의견을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먼거가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찰리 먼거가 사실 I have no idea 이 표현을 좀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게 아는 거다. 그게 가장 현명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은 나는 모른다 바구니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찰리 먼거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맬 게 아니라 아는 척 하지 말고 우선은 아는 문제부터 풀어라. 그거는 여기 시험지 딱 봤을 때 선생님들이 야 아는 문제 자신 있는 것부터 풀어 이거네. 그런 표현도 했죠. 우리는 30m짜리 장애물은 피하고 2m짜리 장애물을 넘는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쉬운 문제를 풀어서 성공했다. 맞습니다. 쉬운 거 풀면 되는데 자꾸 그래서 좀 어려운 거 하려다가 그게 우리 학교 생활하고 틀린 거거든요. 우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에서 시험을 잘 보려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푸는 거죠.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문제들을 끼워놓고 네. 그걸 다 맞춰야지 상위권이 되는 건데 주식 투자는 그냥 쉬운 문제만 풀어도 네. 수익률 상위권이 될 수 있는. 네. 저 자신도 사실 지금까지 20년 투자하면서 게임주라든지 네네네. 뭐 엔터주라든지 또는 뭐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는 거의 뭐 정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Yes, no, I have no idea. 요 세 가지의 바구니. 네. 정확한 표현은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 없는 바구니. 아하. Too tough to understand 뭐 이렇게 했는데요. 아. 하여튼 잘 모르겠다 바구니에다가 많은 문제는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잘 모르겠다 바구니에서 하나씩 꺼내서 또 공부는 계속해서 네. 해봐야. 네. 그래야지 또 이제 발전을 네.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찰리 먼거는 네.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 네. 현재 어떤 주식들을 네. 갖고 있는지, 또 네.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요 책에도 잠깐 책에 나와 자세히 있는데요. 나와 있습니다. 찰리 먼거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경우도 있고, 그 찰리 먼거가 그 아까 그 운용을 하고 있는 데일리 저널에 데일리 저널. 네, 거기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그게 언론사인데 그 언론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네, 어떻게 사는 보면 거죠? 스몰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그렇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듯이 이렇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코스트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리루라고 네. 먼거가 중국의 워렌 버핏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 젊은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 리루가 운영하고 있는 히말라야 캐피탈 요 세 종목에다가 요 세 종목을 투자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일리 저널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웰스파고 그리고 US 뱅코프라고 이런 은행 주식들의 한 80% 가까이가 투자가 돼 있고 나머지 20%가 중국의 알리바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알리바바 투자도 결국은 리루가 알려준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랑 코스트코, 리루, 그다음에 회사 차원으로는 리루의 알리바바랑 은행주 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트코를 왜 투자했을지는 네. 제가 이해가 가는데. 코스트코는 어떻게 보면 뭐 코카콜라나 아마존과 굉장히 비슷한 이제 그런 네.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행주에 왜 이렇게 투자를 했을지는 저 자신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두 개도 아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US 뱅콕. 네. 리루가 그 BYD라고 하는 BYD. 이게 예전에 맞습니다. 2008년인가 2009년인가 언제쯤에 그거를 추천해준 분이 리루라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 중국의 BYD에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얻었는데 그걸 추천해줬던 분이 리루. 네, 맞습니다. 그분을 이제 중국의 워런 버핏이다. 이렇게 또 찰리 먼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데 어찌됐든 개인 자산의 대부분은 거의 버크셔 해서웨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크고. 그래서 찰리 먼거의 총 자산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림이긴 한데 한 3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근데 예전에 자기 친구를 통해서 냈던 책의 제목은 가난한 찰리의 영감. 그 책 제목이 왜 가난한 찰리의 영감인가 하면 찰리 먼거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람 중에 그 치알딘이라는 심리학자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보다 찰리 먼거가 더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을 찰리 먼거가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그 미국 독립전쟁에서도 참여를 했었고 또 뭐 피레침도 개발하고 뭐 이런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쓴 책 중에 하나가 푸어 리차드 알마니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가난한 리차드의 연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푸어 리차드 알마니악을 어떻게 보면 좀 오마주한 거죠. 그래서 이제 푸어 찰리스 알마니악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분이 책 제목을 푸어 찰리스 알마니악이라고 쓴 것만 보더라도 이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조언을 보면 사실 이제 그분의 조언도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조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찰리 먼거의 조언도 어떻게 보면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또 이제 엄청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책 속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근데 진짜 이 찰리 멍거의 책 속에 정말 그러한 많은 지혜가 담겨 있어서 이건 제가 꼭 봐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 당장의 투자에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이제 정말 현명한 투자자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이라면 저는 반드시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내가 찰리 멍거 책을 왜 이제야 읽지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네.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예, 변명은 됩니다. 찰리 멍거가 사실 투자 성과도 성과인데 앞에서 우리는 계속 이제 오마의 현인 버핏뿐만이 아니라 같은 고향인 찰리 멍거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분이 진짜 현자로 대우받는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도 이제 찰리 멍거가 강의를 한 대표적인 강의 5개가 소개가 돼 있는데요. 그 강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이제 뭔가 투자 기법을 배워야 되겠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내 투자 실력이 뭐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이 책을 읽으면 사실은 굉장히 좀 실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뭐 당장의 투자 기법이나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거든요. 투자 스킬이나 기법은 없고 그런 거 저기 유튜브 보면 막 눌림목 매매 기법 이런 거 많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물을 떠먹여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저 물 있는 곳까지 그냥 안내해주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5개 강의가 실려 있는데 요 강의 제목이 월드리 위즈덤, 세속적인 지혜,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는 이제 그런 강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 내용도 사실은 어떻게 뭐 주식을 선별하고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뭐 이런 얘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세상 사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오판의 심리학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뭐 잘못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강의를 하셔가지고 이분이 한 얘기의 거의 한 반 이상이 이렇게 세상 사는 지혜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거를 알려주는데 좀 많이 할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투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이제 찰리 멍거한테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자신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종목을 선택하고 뭐 그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이런 거를 혹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찰리 멍거 책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찰리 멍거 책을 읽고 나서 좀 실망스러웠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분이 한 얘기가 사실은 투자에 당장 뭐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책은 아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투자라는 게 이 세상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게 투자의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찰리 멍거가 추천했던 서적들 많이 찾아 읽고 그러면서 저 자신이 뭐 세상하고 인간을 바라보는 뭐 그런 관점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찰리 멍거가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는 그런 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더 낼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해질 수 있을까? 사실 거기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과 답은 제시를 해주시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또 찰리 멍거가 다양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책도 엄청 많이 읽으시는데 심리학도 굉장히 중요하다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60페이지에 인간의 두뇌는 회로가 부족하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온갖 지름길을 만들어낸다. 뇌 속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도구의 한계를 깨달아야 하듯이 인지기관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 인지기관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의 한계, 인간의 심리의 한계, 그걸 깨닫고 어떤 오판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또 이런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한 거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강의 중에 하나가 그 오판의 심리학이라는 강의인데요. 사실은 그 오판의 심리학이 이분이 한 강의 중에 좀 제일 핵심되는 강의 중에 하나라서 그 강의를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995년에 강의를 하고 그 이후로도 몇 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었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 이 책에 실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찰리 멍거 자신이 그 인간이 오판하는 그런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교수 중에 하나가 그 치알딘이라는 교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설득의 심리학. 네, 우리나라의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예. 책을 쓰신 분인데, 그래서 벅셔서의 주식을 치알디니 교수한테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 A주요? 네, A주. 그 한 주에 몇 억짜리 네, 그거.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럴 정도로 그 치알디니 교수를 좋아하고 그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멍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이스트릿에서 심리학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려면, 세상을 또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심리학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좀 조금이나마 좀 구독자분들한테 도움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멍거에게 지혜를 하나라도 더 우리가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멍거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멍거가 준 지혜들을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멍거가 끊임없이 강조를 하는 게 독서하고 학습을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비법 뭐 이런 거를 많이 찾으시는데, 멍거의 대답을 보면 비법이라는 건 없다는 게 이제 멍거의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점수 잘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뭐 열심히 정석 풀고 공부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듯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멍거처럼 되기 위해서도 어떤 지름길이 있는 건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데, 멍거가 이제 제시를 하는 거는 독서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멍거가 이제 직접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현명한 사람 중에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랑 워렌 버핏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지 당신이 알면 깜짝 놀랄 거다. 내 자식들은 나보고 다리가 2개 튀어나온 책이라고 뭐 부른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움직이는 도서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 역시 항상 뭐 책 2-3권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닌다고 하고 있고, 워렌 버핏도 이제 출근하고 나서 하루에 5-6시간은 이제 책을 읽는데, 뭐 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읽는데 시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에 거의 반 정도를 워렌 버핏이 책 읽으면서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신문 한 4-5개 보시고 책 읽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워렌 버핏한테 어떻게 하면 뭐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주주총회에서 물어봤더니 매일 500페이지씩 읽어라 라고 워렌 버핏이 조언을 했었거든요. 거의 뭐 이제 어떻게 하면 손흥민처럼 돼야 됩니까? 하루에 슈팅 500번씩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런 책 한 권씩을 매일 읽으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은 이제 꼭 이런 책만 아니라 뭐 사업 보고서도 있고, 증권사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읽는 건데요. 하여튼 이제 그만큼 많이 다독하고 읽는다는 거죠. 뭐 워렌 버핏하고 멍거가 굉장한 그런 독서광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멍거가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읽긴 하는데 요 책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잘 하려면 경제학 서적이나 투자 서적을 읽으면 투자를 잘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멍거는 그런 독서를 권하지 않습니다. 멍거가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격자틀 인식 모형이라는 걸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머릿속에다가 이런 격자틀을 만들고 나서 여러 학문 분야에 있는 핵심 내용을 내가 배우고 읽혀서 그 격자틀을 이제 채워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멍거가 요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수학도 얘기를 하고 있고, 물리, 화학, 생물학도 얘기를 하고 있고, 미시경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심리도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그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왜 옛날 그 예능들 보면 머리 위에서 이제 폴더 여러 개 있어가지고 수학 폴더, 역사 폴더, 심리학 폴더, 물리학 폴더 이렇게 나오듯이 그런 격자 틀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라. 그게 이제 또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멍거는 룰라팔루자 효과라고 하는데, 합주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인데요. 그래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학문의 핵심 개념, 그 핵심 내용을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멍거는 한 7-80개 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분야 거를 이제 핵심 내용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또 요런 그 말씀도 있었어요. 날마다 잠에서 깼을 때 조금 더 현명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라. 맞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며 많이 읽어라. 네. 이렇게 또 표현을 네. 또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먼거의 조언을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고리타분한 조언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진리. 네, 맞습니다. 사실. 진리는 단순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슈팅 500번씩 때려라. 네, 예.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 찰리먼거 옹께서 굉장히 위트가 있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강연 잘하시는 분들 얘기를 아무리 길게 들어도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조금 파편적이기는 해요. 근데 찰리먼거나 워런 버핏도 그리고 위트를 많이 섞어서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셔서 사람들의 네. 기억에 잘 박히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찰리먼거 어록만 이야기를 해도 이것도 몇십 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네. 네. 찰리먼거 어록 사람들 기억에 남을 만한 네. 몇 가지만 네. 한번 좀 추려볼까요? 뭐 그런 책도 안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찰리먼거의 말들이라고 찰리먼거가 했던 것 중에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찰리먼거의 인상적인 것 네, 이런 것도 모아놓은 책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VIP 자산운용 최준철 대표님하고 투자 명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근데 제가 긴급 첩보를 득했는데 그게 뭐냐면 최준철 대표님이 그 관련된 책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조만간 나온답니다. 네. 긴급 첩보였습니다. 책 나오면 네, 꼭 투자 명언 한번 쭉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집대성해서 이야기를 또 해보겠고 찰리먼거만의 어록.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찰리먼거가 능력 범위를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앞에서 나왔던 찰리먼거가 그 집중 투자를 하고 훌륭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랑 사실은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내가 훌륭한 기업하고 집중 투자를 하려면 그런 기업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내 능력 범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안 되는 기업을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 기업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걸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능력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찰리먼거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이 천재적인 것보다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 범위를 파악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키가 160cm가 안 되는 사람은 프로농구 선수가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나이가 95세라면 애정 영화 주인공이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본인이 95세 때 했던 말이죠. 네. 체중이 150kg를 넘으면 발레는 포기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능력 범위라서 본인의 능력 범위를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거, 능력이 있는 걸 찾아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버핏도 그렇고 먼거도 그렇고 능력 범위를 엄청나게 강조해주고 계시는 거고 이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간과하시거든요. 정보 매매라고 해야 되나? 사실 그게 누구보다 빠른 정보도 사실은 아니고 또 뭐 특히 이제 빠르게 변하는 IT적인 측면에서 산업의 변화를 내가 과연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열심히 자주 하면 되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까지 IT에서 고수익이 난다는데 그냥 따라가시는 분들 한번 좀 되새기시면 더 좋을 만한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아까 이제 훌륭한 기업 찾는 거랑 이제 또 마찬가지로 결부되는 뭐 얘기일 것 같은데요. 좋은 비즈니스하고 나쁜 비즈니스의 차이점은 좋은 비즈니스는 결정하기 쉬운 문제들이 계속 이어진다. 나쁜 비즈니스는 고통스러운 결정이 계속된다. 그래서 이제 훌륭한 기업을 사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명언이 많은 분이어서 이거는 이제 투자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좋은 배우자를 얻는 최선의 방법은 그만한 자격을 먼저 갖추는 것이다. 내가? 네. 왜냐하면 좋은 배우자도 당연히 제정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자격을 갖춰야 된다. 정말 위트가 있는 분이어서 그러네요. 좋은 배우자를 이제 구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 스스로가 좋은 배우자 감이 돼야 되는데 자식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라고 이제 그 주주총회에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런 질문도 하나요? 주총에서? 이분이 그 벅셔 해서웨이 주총 말고 이제 본인이 그 데일리 저널의 대표로 또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서도 주총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질문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온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너 스스로가 자녀한테 훌륭한 본보기가 돼야 된다. 훈계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또 뼈를 여러 번 때리시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투자하게 되면 사람 심리 중에 탐욕과 공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탐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멍거가 한 얘기 중에 세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탐욕이 아니라 질투다. 질투다. 네. 질투심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남들이 부자가 되는 거를 보면 이제 그거를 사돈이 뭐 땅 사면 배 아프다고. 네. 예.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나도 이제 뭐 땅을 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탐욕보다 질투가 더 그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본 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코인으로 몇 배 벌었대. 사실 그게 탐욕이 아니라 알고 보면 질투에서부터 네. 시작이 되는 네. 것. 네. 그 비교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항상 네.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하면은 행복이 온다라고 멍거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세상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질투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행복해지는 최선의 길은 목표를 낮추는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도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투자에서도 현명하게 투자를 하려면 목표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면 예. 도덕이나 이성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예. 이기심에 호소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말처럼.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잘못 행동을 할 때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약 조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네가 뭔데 그죠, 나한테 그죠, 그죠. 도덕 타령이냐, 네네네. 웬 훈수질이냐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당신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당신 평판도 훼손이 되고 또 돈도 잃게 되고 가족도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확 와닿네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진짜 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심리에는 난자와 비슷한 속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어려운데요? 네, 인간의 심리에는 네, 난자와 같은 속성이 있다. 뭔가 이렇게 막 철벽 같은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난자라는 게 정자가 하나 딱 들어가면 네네네.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네네네네. 다른 정자가 들어올 수가 네네네.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심리도 그렇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우리가 딱 하나 주입을 받으면 다른 생각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했던 말인가? 가장 처음 읽는 책이 제일 중요하다. 네. 네. 투자 관련 책도 그렇고 네. 처음에 막 스캐핑, 눌림목 매매 이거 책 보신 분들은 네. 그것만 보거든요. 맞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네. 종목 하나 3초 만에 자기는 선별한다는 사람 거 보면 그것만 따라가거든요. 네. 네. 근데 버핏이나 멍거나 피터 린치 책 먼저 보신 분들은 네. 같이 투자하기로 이제 쑥 들어오시고. 네. 그래서 이제 버핏이 그 주주총회인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다니엘 카너먼의 생각에 가는 생각이라는 책을 보면 네. 정박 효과라는 얘기는 앵커링이라는 예. 효과가 있거든요. 어떤 수치나 네. 어떤 이전에 했던 생각 이런 거에 딱 앵커링이 되는 건데요. 거기에 완전 생각이 콕 박혀서 네, 네. 거기 계속 머물게 되는. 네. 그래서 이제 버핏이 한 얘기가 내가 가장 경계하는 정박 효과는 이전에 했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전에 했던 투자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워야 되고 유연해야 네, 된다. 네. 그걸 이제 90대 두 할아버지께서 네, 네.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게 네. 참. 그 정박 효과가 제일 없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조지 소로스라는 분이거든요. 조지 소로스는 오늘 한 말을 예. 뭐 내일 뭐 다 뒤집어 버리고 아. 오늘 샀던 주식을 내일 뭐 다 팔아 버리는데 뭐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뭐 그런 투자자였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이거는 뭐 그 재미있는 얘기라기보다는 하여튼 이제 인생에 대한 조언 중에 하나가 네. 당신이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 밑에서는 일하지 말아라.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일을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역시 이제 뭐 제가 살아왔던 것들을 돌이켜 보면 뭐 좀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찰리 멍거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고 말씀드렸냐 네. 하면은 그 머릿속에 격자틀 예, 인식 예, 모형을 예. 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를 음.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함께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이제 다른 얘기로는 엉덩이 걷어차기 시합에 출전한 외다리 같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다 뭐 모든 일을 풀려고 하는데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네. 다양한 도구를 쓸 네. 줄 알아야 되고 네, 맞습니다. 또 생각도 유연하게 또 많이 네. 공부하면서 네. 입체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네. 이발사에게 이발할 때가 되었는지를 물어봐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이발할 때가 됐나요? 라고 이발사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네. 깎으셔야죠. 네. 깎으실 때 됐네요 라고 한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좀 이해관계 또 따져봐야 되고 사람을 또 쉽게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 뜻이기도 하고 어떤 그 낚시 도구를 파는 사람한테 뭔가가 물어봤다라는 거죠. 미끼가 네. 파란색, 빨간색, 자주색이 있네. 물고기가 그럼 저런 색깔을 좋아하고 저런 색깔을 무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했단 말. 이거는 물고기한테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뜻이잖아요. 네. 네. 잘 이제 해석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최준철 대표님하고도 할 때도 제가 이거를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 명언으로 꼽았거든요. 네. 찰리먼거 하셨던 네. 말입니다. 네. 원래 쉬운 것이 아니다. 네. 투자나 본인이 발전하는 것, 성장하는 것, 돈을 버는 거는 원래 쉬운 게 아니고 네. 찰리먼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이로 98세 네. 입니다. 1924년생. 그래서 이제 한 해 한 해 그 데일리 저널의 주주총회,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서 사람들이 뭐 지구 반대편이기는 한데 간접적으로 이제 뵌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네. 데일리 저널 그 의장 자리는 내려오신 걸로. 네, 회장직은 이제 물러나셨다고 연세도 있으시니까. 근데 하여튼간 오래오래 지구상에 있는 많은 후배들에게 거의 다 후배 아니겠습니까? 네. 좀 많은 지혜를 계속 이제 물려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선생님하고 김재현 선생님.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은 가치 투자 책만 50권 이상을 번역하시고 쓰신 훌륭하신 분인데 오로지 Y 스트릿밖에는 출연을 안 하신 그렇죠. 다른 데는 절대 안 나가시고 Y 스트릿에만 나오시고 그 영상도 꼭 이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이 쓰신 이 찰리먼거 바이블 맞다. 저희가 좋은 댓글 남겨주신 5분 선정을 해서 찰리먼거 바이블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FM 미디어에서 고맙게도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현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서 더욱더 쉽고 재미있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